자, 얘들아. 그 생태계와 환경 그래서 나올 거야. 그지? 자, 여기는 생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니네 학교가 뭐 올해는 프린트가 어떻게 나눠주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2학년들 생원 프린트랑 똑같았어. 프린트가. 그러니까 내용도 거의 똑같게 가르치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준하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8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생태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교재 생태계가 뭐냐 이거지. 자, 요약하자면 이 생태계라는 거는 우리 사람 같은 생물, 그다음에 뭐 사람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 식물들, 여러 가지 생물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생물들하고 그 생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생물들과 혹은 생물들끼리 혹은 생물과 주변 환경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생물을 생물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변 환경은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래가지고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끊임없이 뭔가 뭐 에너지를 주고받던지 물질을 주고받던지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공부하면서 생물적 요인 그러면 이제 생물, 비생물적 요인 그러면 주변 환경인 거야. 그래서 보통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이 나와. 니네 아마 그 뒤에 이제 교재에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생물적인 요인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전체가 이제 생태계가 되는 거고, 예, 이 생물적인 요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은 사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비생물적 요인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주변 환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 우리 모든 생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빛,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뭐 공기가 있어야 호흡할 수 있잖아. 공기, 뭐 수분, 뭐 온도, 뭐 토양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뒤에 가면서 이제 계속 반복되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생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생물이 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생물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생물인데,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생물들을 영양 단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 영양이라는 게 뭐야? 우리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밥 먹잖아. 그 영양이야. 그래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애들 뭐라 불러? 생산자. 그제? 생산자. 여기다 따로 씁시다. 요거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자, 우리가 이른바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생물이다. 근데 얘네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다만 일단 영양 단계에 따라서는 첫 번째 생산자라는 게 있다.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생산자. 뭐야? 말 그대로 스스로 만들어내 생산을 해낸다는 거야. 그지? 생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야? 광합성을 한다는 거지. 그지?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들. 이런 애들 우리가 생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생산자인 거야. 그지? 대부분의 식물들. 맞지? 근데 보통 우리가 식물 그럼 이제 땅에 사는 식물들만 생각하잖아. 바다에 사는 식물들도 포함하죠. 그럼 그걸 뭐라 부르냐 보통? 해조류라고 부르기도 하지. 해조류.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식물들, 뭐 이런 해조류. 그 다음에 니네 그러니까 육지 생태계라고 표현하거든. 육지 생태계랑 해양, 수상 생태계랑 좀 구분을 좀 하자면, 야, 수상 생태계에 사는 생물들 중에 흔히 단세포 생물 중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식물처럼 얘도 광합성 하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뭐다? 생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생산자. 여기 이제 해조류라 그러면 이제 뭐 미역, 김, 파래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 그다음에 얘네들 여기 보면 조류라고 부르기도 해. 그지? 이런 애들. 근데 니네 왜 강이나 바다에서 녹조 현상이니 적조 현상이냐는 거 들어봤지? 이거 얘네들이 확 늘어난 거야. 여기 조류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강에서는 녹색을 띠는 조류가 확 늘어나는 거고 바다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조류가 확 늘어나는 게 적조 현상이다. 다 얘네들하고 관련 있다. 써놔라. 이런 거 좀 써놓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없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으면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애들이 있지. 뭐야? 우리 사람과 같은 애들. 소비자라고 하겠지, 그지?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생물을, 그지? 섭취해서 걔네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애들이 소비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계에 따라서 알다시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자, 그래서 알다시피 사람과 같은 대부분의 동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동물들이 소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톤 중에서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들어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 그러면 이건 다세포 생물인 거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이제 단세포 생물인 거거든.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애들도 얘네들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소비자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 그지? 여기 보면서 종속 영양이라 야, 생산자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독립영양이라 부르는 거야. 독립영양. 근데 소비자처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다른 애들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애들, 종속영양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종속영양. 종속영양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또 그 단계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그래서 알다시피 1차 소비자는 대부분의 동물 중에서 초식동물.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는 육식동물이 되는 거겠죠. 그제? 자, 그 다음에 분해자라는 게 있어. 분해자. 생산자건 소비자건 얘네들도 결국 그 수명이 닿으면 어떻게 돼?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야, 생산자나 소비자나 얘네가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그런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었을 때 걔네들 몸뚱아리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걸로부터 양분을 얻는 애들이 뭐다? 분해장. 그래서 생물의 사체를 분해해서 걔네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 애들이라 보면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분해자도 어찌됐건 간에 살아있는 걸 먹던 죽어있는 걸 먹던 지가 양분을 스스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딴 걸 먹어서 얻는 거잖아. 그래서 소비자나 분해자나 둘 다 종속 영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해자도 종속 영양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종속 영양 생물. 자, 그럼 어떤 애들이 분해자야? 니네 죽은 나무에 보면 버섯 피지요? 실제로 버섯 재배하는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나무들 쌓아놓거든? 장작처럼 생긴 나무들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에다가 버섯 균을 접종해갖고 거기서 버섯이 자란단 말이야. 자, 버섯. 뭐, 이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니네 동물 중에 분해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곰팡이 같은 것들. 곰팡이는 동물은 아니고, 곰팡이, 그 다음에 동물 중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지렁이 같은 애들도 어떻게 보면 분해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 다 뭐야? 다세포 생물이거든?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분해자라고 할 수 있죠. 알겠니? 각종 세균, 땅 속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세균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뭐다? 분해자다. 그치? 분해자다. 여기 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영양 단계에 따라서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 소비. 물론 이제 이 생산자도 보면 종류가 대단히 많겠지.
식물도 보면 종류 많잖아. 느티나무 뭐 많잖아. 뭐 참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뭐 등등등 여러 종이 있을 거지만 어쨌든 그런 애들을 통틀어서 영양 단계에 따라서는 생산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생산자건, 소비자건, 분해자건 아까 얘기한 이런 생물적인 요인들과 그 주변 환경들 사이에 끊임없이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가 바로 뭐다? 생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자, 여기 봐봐. 그래서 아까 이제 생태계가 생물적인 요인과 자, 요 그림이야 지금 요 그림. 아까 얘기했던 그림 있지, 그죠? 자, 이 전체가 예를 들어 생태계야.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인과, 그지? 그걸 둘러싼 나머지 비생물적 요인, 그지? 보통 그냥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 벤다이어 그림이. 하여튼 생물과 환경, 주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아, 좀 이따 보고.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자, 그래서 뭐 주변 환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필요할 것이고, 수분도 필요할 것이고, 적정한 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뭐 토양도 필요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은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영양 단계에 따라서 구분하자면 자, 생산자가 있고, 그죠? 소비자라는 게 있고, 분해자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니까? 그래서 봐봐. 환경이 당연히 생물에게 영향을 주겠지. 자, 주변 환경이 생물에게 그렇잖아. 야,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호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빛이 있어야 생산자가 광합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환경이 어떤 여러 생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고 그래요. 작용.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물들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숲에 가면 어때? 이런 도시보다는 숲에 가면 어떠냐?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공기 중에 뭐야? 이른바 피톤치드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그지? 그러니까 도시하고 숲하고 뭐야? 공기 성분이 좀 달라. 왜? 그 숲을 이루고 있는 식물들이 주변 공기가 달라지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물들이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반작용. 자, 작용의 얘는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계속 나오겠지만 뭐 많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제 예시가 주어지면 그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구분하면 된단 말이야. 야, 우리 보통 주어가 은는으로 끝나잖아. 은는 또는 이가로 끝나잖아. 맞아?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뭐 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야, 앞에 거가 환경이고 뒤에 거가 생물이면 이거는 작용의 예가 되는 거야. 반대로 앞에가 생물이고 뒤에가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면 반작용의 예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시를 준 다음에 이게 작용에 대한 예시인지 반작용에 대한 예시인지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반작용의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 생물이 자, 환경에 영향 끼친 거 내가 방금 얘기했지. 도심보다는 숲에 가면 어떻게 돼? 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지? 그 식물들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니네 지렁이 있지, 지렁이. 지렁이가 토양을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 숨구멍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지렁이의 배설물로 인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그치? 야, 주어, 생물, 지렁이라는 생물, 뒤에 토양이라는 환경 나오지? 반작용의 예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또 반작용의 예시 뭐가 있을까?
생물들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거 뭐가 있어? 예를 들자면 니네 여름철에 녹조 발생하는 거 맞지? 예를 들어서 녹조가 발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용존 산소량이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예시를 보는 게 더 빠르긴 할 텐데, 그래서 앞에 뭐 이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물이 나오고 뒤에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반작용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반작용에 대한 예시다. 뭐 예를 들면 광합성 결과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 야, 뭐 니네 그런 거 있잖아. 지구 형성 과정 배울 때 그런 거 있지? 광합성 세균이 출현해가지고, 출현에 의해서 공기가 없던, 그러니까 산소가 없던 공기 중에 산소가 핸드폰 집어넣어. 핸드폰 집어넣어. 필통에 핸드폰 넣어놓고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걸리면 빼서.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한 번만 더 필통으로 눈이 가면 내 뺏는다 진짜. 알면서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지? 핸드폰 2대 쓰는 놈, 핸드폰 필통에 넣어놓고 보는 놈. 사실 내가 다 알거든. 평소에 얘기 안 했던 것 뿐이야. 근데 들어야 되니까. 니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지금 니네 오늘 테스트 본 거 봐봐.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기말고사 잘 보겠어? 게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니네 이 중화 반응이나 여기 생물 파트나 다 니네 2학년 때 배워야 될 내용들이야. 당장 내신을 떠나서라도 2학년 때 배울 거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지. 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광합성 세균이 등장해가지고 공기 중에 뭐가 늘어났어? 산소가 늘어나가지고 오존층이 형성된 거 아니야? 이것도 따지면 대표적인 반작용이 얘라고 할 수 있지. 광합성 세균이라는 생물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는 환경이 달라졌잖아. 대표적인 반작용이 예시다.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걸 반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야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뭐 생산자니 소비자니 분해니 얘네들끼리도 어때? 예를 들자면 우리 생산자는 대부분 식물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소비자 중에 1차 소비자가 생산자 어떻게 되냐? 잡아먹지? 맞아? 잡아먹어서 생산자에 있는 유기물이 1차 소비자로 이동할 거 아니야. 물론 소비자들 안에서도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고, 그지? 그러니까 이 생물들끼리도 서로 뭐 먹고 먹히는 관계든 뭐가 됐든 서로 영향을 준단 말이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생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 물질이나 에너지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 그래. 상호작용. 이 용어 꼭 기억해라. 작용이라는 게 뭐라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 끼치는 거. 반작용은 오히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생물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알겠어? 요거를 꼭 기억해둬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이 그림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조금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나오기도 해요. 특히 요 생물적 요인에서 이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개체군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적어놔. 그러면 여기서 개체군이라는 게 뭐냐를 알아야 돼. 개체군. 야, 개체가 뭐야?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개체잖아. 근데 그게 군, 집단을 이뤘다는 거야. 그래서 개체군이라는 건 뭐냐면 써놔. 한 종의 생물로 이루어진 집단을 개체군이라 그래. 자, 여기서 핵심은 같은 종이야. 같은 종. 같은 종의 생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은 종이 한 종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 사람끼리가 뭐야? 같은 개체군이 되는 거야. 사자가 있어. 그럼 사자끼리 하나의 개체군인 거야.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끼리 뭐야? 하나의 개체군인 거지. 야,
그럼 이렇게 물어봐. 종이 다르면 개체군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알겠네? 하나의 개체군은 한 종으로만 이루어졌어. 종이 다르면 개체군이 다르. 그럼 봐봐. 야, 여기서 개체군 A, B, C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개체군 A, B, C라고 지칭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서로 뭐야? 다른 종인 거야. 다만 여기서 이 개체군이 영양 단계상 생산자냐, 소비자냐, 이제 분해자냐 따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보통 이 생물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중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 피식과 포식이라 그래. 야, 니네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이렇게 표시돼 있어. 예를 들어서 화살표 잘 봐. 요렇게 표시돼 있어. 자, 그럼 이 중에 개체군 A, B, C 중에 누가 생산자냐 이렇게 물어봐. 지금 여기서 화살표는 얘네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냈거든. 그래서 유기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 거야. 그렇지.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먹힐 거 아니야. 맞아? 죽으면 분해자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이 화살표만 보고 아, 이 개체군 A가 생산자구나. 개체군 C는 뭐다? 소비자구나. 개체군 B는 분해자구나.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험에 잘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지 말고 써놓든지 표시해 놓든지 하세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 써놨지, 그제? 여기다 이거 써놔. 개체군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얘네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를 보통 표시해 놓거든? 그럼 이 화살표만 보고 어떤 놈이 생산자고 어떤 놈이 소비자고 어떤 놈이 분해자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써놔. 어? 생산자 내에는 개체군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종이 다르면 개체군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느티나무, 참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 있잖아. 그럼 그 나무들마다 다 개체군이 다른 거야.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해봐. 이것도 하나 써볼까? 군집이란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얘기하는 거야. 군집은 뭘까? 개체군이 집단을 이뤘다는 거야.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거야. 좀 넓게 보자면 군집이 곧 생태계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 있지. 사파리는 뭐야? 하나의 군집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군집은 여러 종의 생물로 이루어진 집단이야. 차이는 뭐야? 한 종이냐 여러 종이냐. 야, 혁준아, 좀 집중해서 잘 들어. 개체군과 군집의 차이는 한 종이냐 여러 종이냐의 차이야. 그러면 야, 군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러 종이 아니라 여러 개체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개체군과 군집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물들 사이에, 생물과 주변 환경 사이에 서로 어떤 용어로 불리는지, 영향 주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 기본적으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 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빛은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온도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토양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면 생물들은 그 환경에 뭘 하게 된다?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적응. 빛이라고 하는 게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을 생각해봐. 숲이 우거지면 그 숲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놈이 있을 것이고 적게 받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 그 환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겠지. 항상 빛을 많이 받는 놈은 센 빛에 적응을 할 것이고, 다른 나무에 가려져서 빛을 조금밖에 못 받는 애들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약한 빛에 적응을 하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라고요. 자, 첫 번째 이거야. 빛의 세기가 자, 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빛의 세기. 자,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 안 나오면 내가 장을 지지겠어. 자, 빛의 세기가 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빛의 세기가 영향을 끼친 경우. 자, 일단 우리가 빛 하면 뭐가 떠올라? 광합성이 떠오르지.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 빛의 세기와 식물. 야, 식물은 뭐 잘 알다시피 빛이 비치는 낮에는 광합성을 하겠지. 맞아? 광합성을 해. 근데 광합성을 해서 이제 양분을 만들어내면 그 양분을 왜 만드는 거야? 그 양분 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즉 모두 해. 호흡을 해. 맞아? 자, 광합성은 언제만 한다? 낮에만 해. 근데 호흡은 빛하고 상관없이 낮이고 밤이고 늘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식물이 잘 들어. 어떤 식물이 광합성을 얼마나 했느냐를 따져보고 싶은 거야. 혹은 호흡을 얼마나 했느냐.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을 얼마나 했느냐? 광합성량. 호흡을 얼마나 했느냐? 호흡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광합성을 얼마나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광합성 니네 화학 반응식 알아?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뭐해? 흡수할 거야. 그러면 그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했는지를 보면 광합성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반대로 니네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지? 포도당이란 양분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 광합성량과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방출됐는지를 보면 호흡량을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이게 똑같은 말이야. 광합성량이 이산화탄소 흡수량, 호흡량이. 그런데 식물이건 동물이건 호흡은 어차피 빛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호흡량은 항상 어때? 언제나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야. 근데 니네 알다시피 광합성은 어때? 빛의 세기와 관계가 있거든. 빛의 세기가 세지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잘 봐. 즉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세로축이 이산화탄소 양이야.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해봐. 양수값은 플러스 값은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값은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값을 뜻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봐봐. 그 다음에 요 가로축은 뭐냐면 빛의 세기야. 잘 들어야 돼. 야, 밤에 생각해. 밤에는 뭐만 해? 호흡만 하거든? 그러면 밤에는 그 식물에서는 이산화탄소만 어떻게 되고 있어? 방출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빛의 세기가 0일 때 호흡량이 이거라고 해보자, 이거. 뭐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CO2 방출만 하고 있을 테니까 음수값이겠지. 자, 해가 떴어. 빛이 점점 강해지겠지. 그럼 봐라. 야, 예를 들어서 잘 들어야 돼. 호흡량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봐. 그래서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라 그냥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언제나 100을 방출해야 되는 애야. 그런데 이제 해가 떠가지고 햇빛이 없을 때는 여기다 쓸게. 자, 늘 100을 하는 거야. 100. 늘 100을 하는 거지. 여기가 빛의 세기라고 해볼게.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광합성 안 하니까, 그지? 얘네들 합친 것만큼이 결국 최종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해봐. 그럼 결과적으로 빛의 세기가 0인 밤에는 흡수하는 건 없고 100만 생기니까 100만 방출하는 거야. 맞지? 맞아? 그런데 이제 해가 떠가지고 빛의 세기가 조금 있어. 약하긴 하지만. 빛의 세기가 1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단위는 룩스란 단위를 쓰고는 룩스. LX라고 쓰고 읽을 때는 룩스라고 읽어. 룩스. 그럼 예를 들어 빛의 세기가 10룩스야. 그래서 광합성을 조금 했다고 칩시다. 야! 그래서 광합성을 한 20만큼 했다고 쳐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100이 생겼어. 근데 광합성 하는데 20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100 중에 20은 광합성에 쓰고 얼마가 남아? 80만큼을 방출하겠지. 자, 빛의 세기가 20이 됐어. 여전히 호흡량은 100이야.
빛의 세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산화 흡수량이 뭐 40이 됐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쓰고 남은 60만큼을 외부로 방출하겠지? 자, 이 값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잘 봐.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다 방출했어. 근데 빛의 세기가 10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합인 80만큼이 최종적으로 방출이 돼. 20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방출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그게 지금 요 그래프인 거야. 그럼 잘 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있지, 여기. 요때 빛의 세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가 뭐 한 100이 됐더니 광합성량이 100이 되고 호흡량은 여전히 100이라고 치자고. 야, 그럼 이때는 어때? 이렇게 나뭇잎이 있다고 치면, 나뭇잎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외관상 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호흡량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건데 빛의 세기가 100일 때는 어때? 호흡에 의해서 100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전부 광합성에 갖다 쓰니까 외관상 어때?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이때 빛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표가 주어지기도 해요. 니네 표를 이렇게 그려놔, 선생님처럼. 그럼 요때 요 빛의 세기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서 눈에는 어차피 안 보이긴 하지만 외관상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의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고? 보상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보상점보다 빛이 강해지면 이제 어떻게 돼? 호흡은 여전히 100인데 광합성이 그거보다 많아지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차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빛이 이제 점점점 세지면 결국 광합성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때? 자, 빛의 세기가 요만큼일 때는 이때까지는 빛이 강해지면 광합성을 점점점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는 빛이 아무리 세져도 광합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광합성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의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고?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자, 잘 봐봐. 야,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니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여기 0일 때 요 값 있지? 야, 이거를 쭉 그어. 그러면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항상 이만큼이 이 식물에 뭐가 되는 거야? 호흡량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이 식물의 호흡량인 거야. 맞아?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요만큼 줬어. 야, 빛의 세기가 요만큼일 때는 광합성을 얼만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까지 올라간 이 값이 뭐야? 그 지점에서의 이 식물의 총 광합성량인 거야. 알겠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총 광합성량. 야, 혁준이 적고 있냐? 적어야 돼. 멍 때리면 이제부터 가차없이 이름 부를 거야. 멍 때리지 마세요. 야, 지금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그냥 표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빛의 세기가 0일 때 요 그래프 시작되는 요걸 그냥 쭉 이어주면 요 가로축하고 그만큼이 이 식물의 호흡량인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빛의 세기가 이만큼일 때다 그러면 그때 요만큼이 호흡량이고 이만큼이 총 광합성량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남은 차이만큼 있지. 요거.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있지. 요걸 뭐라 부르냐면 순광합성량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순광합성량. 호흡량을 뺀 총광합성량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써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순광합성량이라는 것은, 자, 이게 통과에 안 나와요. 근데 니네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야. 이거 잘 적어놔야 돼. 총광합성량에서 뭘 뺀 거다? 호흡량.
호흡량을 뺀 거다.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면 광합성이 호흡량보다 많다는 의미고, 이 값이 마이너스면 호흡량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요렇게, 요게 호흡량, 요게 총광합성량. 그래서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걸 뭐라고 한다? 순광합성량. 그래서 야, 이렇게 되는 거야.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세면 총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은 거고요. 보상점보다 약하면 뭐야? 총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은 거지?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이 빛의 세기에 따른 호흡량과 광합성량 이렇게 나타나. 자, 근데 이 식물에다 그러면 해봐. 여기가 보상점인데 이거보다 약한 빛을 계속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 이 식물이 잘 자라려면 니네가 생각하면 장사를 하는 거야. 장사를 하는데 니네가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서 니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팔았어. 근데 재료비랑 직원 인건비랑 해서 1,500만 원 나갔어. 그럼 니네 그 달은 500만 원 손해잖아. 500만 원 손해잖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한두 달은 버틸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 망하지. 똑같은 거야. 자, 식물들도 똑바로 앉아. 잘 자라려면 잘 자라려면 어때야 돼? 총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 순광합성량이 0보다 큰 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약한 빛을 계속 비추면 이 식물은 결국 어떻게 돼? 말라 죽을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어쨌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야. 총광합성량이 뭔지, 광포화점이란 이 각각의 용어들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 아까도 숲 얘기했지만, 그럼 숲에 가면, 야, 숲에 가면,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단 말이야. 그지? 가보면 키 큰 나무도 있고, 그 나무들의 이제 그늘 전데 그 밑에 보면 또 조그만 나무들 이렇게 자라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자, 봐봐. 햇빛이 비쳐. 그러면 키가 큰 애들은 항상 빛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거기에 적응한다니까?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돼? 이 키 큰 나무들에 가려져가지고 빛이 약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 약한 빛에 적응을 해가지고 약한 빛에서도 어때?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적응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봐봐. 이렇게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 양지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 뭐라 불러? 음지식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요 광합성량, 호흡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들으라 그랬다.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가 양지식물의 광합성량 그래프라고 치면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야, 그럼 봐봐.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 비교해보면 어때? 일단 봐봐. 야, 여기가 뭐가 돼? 요 빛의 세기는 이 음지식물의 보상점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양지식물은 여기가 보상점이지. 여기가 음지식물의 보상점. 여기는 양지식물의 보상점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단 보상점이 더 높다. 게다가 그래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여기가 뭐가 돼? 여기는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될 거고 여기는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양지식물이 음지식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나 보상점이 둘 다 높다. 그러면 잘 봐. 그래프 다시 그릴게 깨끗하게. 야, 듣고 대답해봐. 좀 이렇게 그릴까? 자, 이게 양지식물. 자, 이게 음지식물이라고 치자. 야, 잘 대답해. 내가
온실에다가 화분 2개 준비하고요. 화분 2개 준비해. 하나는 양지, 하나는 음지 식물이야. 하나는 양지, 하나는 음지 식물이야. 그래서 이거를 온실에 넣어놓고 얘는 빛을 비추는 거야. 빛을 비추는데 그 비춰주는 빛의 세기를, 그 얘네들의 지금 그래프가 이거야. 내가 이만큼의 빛을 계속 비춰줘. 자,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은 각각 어떻게 되겠어? 양지랑 음지요? 칠판에서 눈 떼지 말고 잘 봐. 빛이 어느 정도라고요? 양지하고 음지 식물의 그래프가 지금 각각 이렇게 되는데 얘네를 온실에 놓고 전등을 틀어가지고 내가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빛의 세기를 요만큼을 계속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은 어떻게 되겠냐고. 양지는 시들고 시든 거 아닌가? 시들지. 음지가 더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봐, 음지 식물 입장에서는 보상점보다 빛이 강한 거야. 그 음지 식물은 잘 자랄 수 있어. 근데 양지 식물 입장에서는 보상점보다 약한 빛이지. 그러니까 얘는 말라 죽어. 알겠니? 요런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냐? 그래서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의 광합성량 그래프, 그거를 표로 나타내면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자면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다. 그 다음에 야, 음지 식물은 양지 식물에 비해서 모두 적어. 요거 그은 게 요 높이가 호흡량이라 그랬잖아. 호흡량도 양지 식물에 비해서 음지 식물이 적다. 알겠니? 그러니까 음지 식물은 호흡량, 광합성량, 광포화점, 보상점 다 적은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야, 해봐. 야. 여기 보면 또 양염음엽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이건 뭐냐? 에이! 집중. 자, 이렇게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나뭇잎이 있을 거 아니야.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 야, 이게 양지식물이라 하더라도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가려져서 빛이 좀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식물에서도 윗부분은 빛을 많이 받아. 아랫부분은 빛을 좀 적게 받아. 그럼 또 거기에 적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은 빛을 많이 받잖아. 양엽이라 그래. 아래쪽에 있는 잎은 뭐라 불러? 음엽이라 그래.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야, 같은 양지식물이 좀 똑바로 좀 앉으라고.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같은 양지식물에 있는 잎이라 하더라도 윗부분은 빛이 강하잖아. 자,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 보면은 야, 잎을 잘라서 그 단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거든. 위하고 아래쪽에 이제 사람의 피부에 해당되는 표피라는 게 있어. 그다음에 특히 입에 이제 햇빛이 닿는 부분 있지? 그 표피 아래쪽에 보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라는 게 있거든. 자, 식물의 나뭇잎에서도 에이! 저 난로 좀 꺼야겠다. 졸고 아주 집중 못하고 난리들도 아니야. 야, 네 앞이야. 똑바로 안 앉을 이유가 없지. 요즘 똑바로 앉아. 양염이든 음염이든 우리가 나뭇잎을 잘라서 그 단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여. 그래서 나뭇잎의 단면을 보면 사람의 피부에 해당되는 표피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라 그래서 니네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얘네 때문이거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엽록체가 들어있어서 엽록소가 들어있지. 근데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야, 양엽이라고 하는 애들은 빛을, 강한 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때? 광합성을 하는 요 부분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입이 어때? 두꺼워. 입이 두꺼워. 반면에 음엽은 아래쪽에서 약한 빛을 받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부분이 발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양엽에 비해서 음엽은 입이 얇은 거야. 광합성이랑 엽록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하긴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식물로 따지면 양지와 음지의 차이인 거야. 같은 나무에서도 위쪽에 있는 잎과 아래쪽에 있는 잎은 빛의 세기가 달라서 각각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 이런 잎의 구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울타리 조직이라는 것과 해면 조직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양엽은 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달되어 있어서 잎이 두껍고 음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빛의 세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양엽에 비해서 이 울타리와 해면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어서 잎이 좀 얇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뭐야? 거기에 적응한 결과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잎의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면 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한다. 그지? 적응한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식물에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보면 이번에는 빛의 세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파장도 영향을 줍니다. 파장. 빛의 파장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 해봐. 자, 우리가 보통 빛이라 그러면 어떤 빛을, 태양빛이잖아.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른바 뭐가 있어?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야, 형광등에서 나오는 불빛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뭐야? 가시광선이라 그러지? 야, 이 빛이라고 하는 햇빛은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여러 파장의 빛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뭐라고 하는 거야?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얘기하잖아. 색깔로 따지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색깔이 무지개색으로 나뉘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 색깔에 따라 파장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보면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더 파장이 짧은 빛이야. 그럼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 바로 바깥에 있는 애를 자외선이라고 하지. 왜 자외선이냐? 자자가 뭐야 이게? 그렇지, 자색. 보라색이란 뜻이란 말이야.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이다 이거지.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놈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뭐라 불러? 적외선. 적외선보다 더 긴 놈이 있죠? 마이크로파, 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더 짧은 놈, X선, 더 짧은 놈, 감마선. X선이나 감마선을 방사선이라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좀 몸뚱아리 좀 가만 좀 돌아 좀.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 너 진짜로 앞 여기다 앉혀놓을 거야. 집중 못하는 사람 딱 여기 2명 앉혀놓습니다. 그지? 지금 나한테 계속 지적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 넌 재발들인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 좀 하자 이 얘기야. 야, 우리가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이 지금 몇 분이나 되냐? 채 1시간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추우면 춥다고 난리야, 더우면 더워서 졸아. 이렇게 산만해갖고 어떻게 시험 대비라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자,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 테니까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응? 나뉘어지는데, 야, 파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자면, 특히 광합성을 하는, 육지에 사는 식물들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사는 식물들도 광합성을 하거든? 근데 뭐 육지에 사는 놈이나 물 속에 사는 놈들이나 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시광선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파장이 짧은 놈일수록 뭐야? 에너지가 많아.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야, 그래서 니네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선탠하는 게 뭐야? 피부가 타는 거야. 왜?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피부가 타버리는 거야. 반대로 파장이 길면 그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럼 봐봐. 물속에 사는 애들은 그 물속으로 빛이 들어올 거야. 투과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세기가 약해지긴 하겠다만 그 중에서도 보라색은 어쨌든 에너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세기 자체는 약해지더라도 깊은 곳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제? 보통 보라색 내지는 파란색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의 빛은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점점 약해진다 하더라도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반면에 빨간색 빛은 어때?
에너지가 되게 적은 빛이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노란색 정도 되는 애는 한 중간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물속에 사는 이른바 해조류들은 다 광합성을 하는데 걔네들마다 이용하는 빛이 다르단 말이야. 어떤 애들은 빨간색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 어떤 애들은 파란색을 주로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 어떤 애들은 노란색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야, 빨간색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어때? 빨간색 빛은 요 정도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빨간색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애들도 아무리 깊어봤자 요 정도 깊이까지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야, 니네 나뭇잎이 왜 초록색을 띄어? 광합성을 하려면 빛을 흡수해야 되잖아. 근데 보통 나뭇잎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색이거든. 그러면 나뭇잎이 초록색을 띈다는 얘기는 초록색을 안 먹는다. 반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봐봐. 해조류 중에 빨간색을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애들은 그 몸 색깔이 대체로 녹색을 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녹조류라고 부르는 거야. 녹조류. 녹조류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을 이용해서 하는 애들은 어때? 그러면 이런 식 따지면 깊은 곳까지 얘네들은 분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몸이 약간 무슨 색을 띄어?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홍조류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노란색을 흡수하는 애들은 몸 색깔이 대체로 갈색을 띄어.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갈조류라 불러. 갈조류. 자, 무슨 얘기냐? 해조류에 따라서 걔네가 이용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 보니까 걔네들이 서식하는 깊이가 어때? 달라진다는 거야. 자, 그 봐봐. 얕은 곳에서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다 분포하는 거지? 근데 깊은 곳으로 갈수록 해조류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얕은 곳엔 세 종류가 다 존재하는데 깊은 곳에 가면 한 종류만 있으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해조류의 종류가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네 아마 학교 프린트에 나올 텐데 외워두십시오. 녹조류, 갈조류. 니네 녹조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 뭐 있어? 산호? 파래라고 하는 거지. 파래. 김. 파래. 니네 김은 어디에 속하냐면 갈조류에 속합니다. 이 김. 그지? 그 다음에 뭐 홍조류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가 톳 같은 거 있고요. 톳이라고 하는 거예요. 톳.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써놨나 모르겠다. 안 써놨네? 파래. 그 다음에 갈조류에 아마 미역도 있을. 미역이. 녹조류? 근데 미역도 이게 약간 갈색 띠는 미역이 있고 녹색 띠는 미역이 있긴 하거든. 파래하고. 초록색이니까 녹조류 아니에요? 내용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이게 김하고 미역이 아마 갈조류였던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바다에 사는지 모르겠 핵함 같은 것도 이제 녹조류라고 볼 수 있고, 핵함 같은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마 요거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다음 시간에 수정해 줄게. 요거 아마 니네 학교 프린트에 나올 거.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이 아마 여기 또 홍조류 중에 우뭇가사리라는 게 또 있을 거고, 아마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좀 써놔라. 멍 때리지 말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가 서식하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빛의 파장이 영향을 준 거야. 그지? 빛의 파장이 영향. 그리고 얘네들 이거 있지. 야, 얘네들이 이 몸 색깔하고 얘네들이 광합성에 이용하는 색깔 있지. 얘네들의 색깔을 서로 보색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보색 관계. 요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 얘네들의 몸 색깔과 얘네들이 광합성에 이용하는 색깔을 서로 보색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 그래서 보색 적응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신의 몸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끔 적응했다. 그래서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해조류의 분포 깊이도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조씩, 요것도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천상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